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단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단원 한국사 이해라고 하는 단원은요, 사실 2009년도에 교육과정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 교과서에서는 삭제된 부분이에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이제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내용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역사의 의미, 거기서부터 볼게요. 이 단원은 앞으로 한국사를 공부하게 될 초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막 시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 이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실로서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1392년 조선왕조가 건국되었다. 이건 객관적 사실이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것도 역시 객관적 사실이죠. 자, 이처럼 객관적 사실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경향, 즉 역사의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 이런 것들을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역사 연구 방법론을 보통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증주의 사학. 자, 용어 한번 봐볼까요? 실증주의 사학. 사실에 증거하는 역사학, 이런 뜻이겠죠? 이 실증주의 사학을 체계화시켰던 학자가 랑케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 랑케는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의 주관적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서술하는 것을 역사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무수히 많은 모래알과 같은 과거 사실의 집합체라고 랑케는 역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한편 이 기록으로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객관적 사실들 모두를 기록한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가 주관적 가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서 역사는 역사 연구에 주관적 가치 판단을 강조한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록으로서 역사와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역사학자가 E.H.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E.H. 카. 아마 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역사 이론서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어보신다. 이건 뭐 시험 보는 것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H. 카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근데 현재적 입장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는 건 어때요? 달라질 수 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으로 이제 현대사 공부하시면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일부 군부 세력들이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 5.16을 군사 쿠데타라고 현행 교과서에서는 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쿠데타라는 게 뭡니까? 어떤 정치 권력의 정당성 혹은 정통성과는 상관없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쟁취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5월 16일 일어났던 이 사건을 과거 군사정권 시기에는 5.16 군사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전 부패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 질서로 나아가는 것을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61년 5월 16일
일어났던 사실은 객관적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행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이 객관적 5.16 사건을 군사 쿠데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과거의 군사 독재 기간에는 군사혁명이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변하진 않지만 현재적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바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 자체가 현행 교과서에서는 삭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으로서 역사가 무엇인지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혹시라도 시험에 나온다면 EH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13페이지부터는 아주 일반적인 한국사를 공부하는 내용들, 한국사는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사적 특수성을 조화롭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사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사를 연구하는 재료, 사료에 대한 설명들이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강의를 하지는 않고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는 출제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7페이지 테마 3번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 이 단원부터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시대는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 자, 이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쓰면 먼저 선자에다가 역사 사자를 씁니다. 해석을 해보면 역사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사시대의 반여는 뭐겠습니까? 선사시대의 반여. 역사 이전 시대가 선사시대라고 한다면 선사시대의 반여는 역사시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죠. 무언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 그 기준 이후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바로 문자 사용의 여부에 따라서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한 이후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세계사에서는 이 문자를 사용한 시기를 청동기 시대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에서는 청동시대에는 아직 문자 사용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오래된 문자 사용의 흔적이 철기시대 유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를 역사시대라고 하고, 한국사에서는 철기시대부터, 초기 철기시대부터 역사시대라고 한다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죠.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 시대가 선사시대라고 한다면 선사시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문헌 기록이 없으니 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연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청동기 시대 등은 주로 유물과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됐죠? 17페이지 하단부는 그 선사시대 관련된 세계사의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로 18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민족의 기원. 자, 우리 민족은 인종학상으로는 황인종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학상으로는 알타이어계에 해당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이며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시대에 이르는 기간까지 민족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다시, 우리 한민족은 언제부터 민족의 기틀이 형성이 되었다고요?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까지 민족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기틀은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시대에 이르는 기간까지 민족의 길들이 형성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우리가 앞으로 신석기와 청동기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석기 시대도 공부하시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따르면 구석기인들은 우리 민족과 혈연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혈연적 관계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왜 구석기 시대를 우리 민족사에서 공부를 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민족의 영역은요, 물론 시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반도와 요동만주를 포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문화권을 동이문화권이라고 해요. 다시 이 지역의 문화권을 무엇이라고 한다? 동이문화권 혹은 동방문화권이라고 합니다. 동방문화권. 자, 그러면 한반도나 요동 만주 지방에 분명히 구석기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석기하고 신석기 사이에는요, 네 차례의 큰 빙하기가 있어요. 자, 빙하기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춥죠? 아주 춥죠? 사람이 얼어 죽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러면 빙하기를 맞이했던 구석기인들은 머무르면 그곳에서 죽었을 거고, 이 추위를 피해서 구석기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들은 죽거나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혈연적 관계가 없다라고 보지만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영역에서 구석기인들의 살았던 흔적들이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를 교과서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석기인들은 우리 민족과 혈연적 관계는 없다. 우리 민족이 형성된 것은 신석기부터 청동시대에 이르는 기간까지 형성되었다는 것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19페이지 구석기 시대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민족의 영역에서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우리 민족의 영역에서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약 70만 년 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관련된 유물이나 유적이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유적지 하나 기억할까요? 현재 발견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 유적지입니다. 그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단양 금굴 유적이에요. 다시, 현재 발견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 유적지 뭐가 있다고요? 단양 금굴 유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볼까요?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구석기 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구석기인들은 거의 유인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인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들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서툴렀기 때문에 큰 돌을 절벽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진 자연 상태 그대로의 돌을 사용하다가 이후에 점차적으로 석기를 다듬는 수법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용도에 맞게끔 이제 때려서 석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석기들이 사용했던 석기를 뗀석기라고 불러요. 다시,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석기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뗀석기라고 부릅니다. 뗀석기. 자, 20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3번 보세요. 이 뗀석기는 크게 사냥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리도구가 있습니다. 사냥도구와 조리도구. 자, 그러면 명칭을 한번 봐보실래요? 사냥도구의 명칭들입니다. 주먹도끼, 찌개, 찌르개, 팔매돌. 딱 명칭을 보시면 아, 이거 사냥도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 다음에 글개나 밀개는 조리도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 뗀석기를 사진으로 보면요, 이렇게 뭉퉁하게 생겼잖아요. 사실 이게 사냥도구인지 조리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 사진 문제가 출제가 되면 약간 뾰족하게 생긴 돌처럼 생긴 것, 요게 보통 주목도끼인데요. 주목도끼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그죠? 자, 일단 뗀석기는 사냥도구와 조리도구로 구분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와 유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은 명칭만 좀 확인을 좀 해볼까요? 단양 금굴 유적, 상원 검모루 동굴, 청원 두루봉 동굴. 자, 일단 청원 두루봉 동굴에 체크를 좀 해보세요. 자, 이건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던 건데,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지에서 흥수아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뼈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뼈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지에 흥수굴이라고 하는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이 동굴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밑은 평평한 돌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주변의 흙 성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꽃가루 성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자, 평평한 돌 위에 어린아이들을 매장하고 그 위에다가 흙을 뿌리면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의 흥수아이는 구석기 시대의 장례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구석기 시대 장례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라고 하는 거. 자, 다음은 연천군 정곡리 유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명칭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유적 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은 명칭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경제 주거 생활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농경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동을 하면서 채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렵 생활 같은 것들을 경제 생활의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주거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특별한 주거가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대충 동굴이 보이면 동굴에서, 그리고 대충 집을 지어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대충 막 지은 집을 뭐라고 하냐면 막집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주거 환경 하면 막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구석기 시대 주거 환경 하면 뭐 기억하시라고요? 막집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른 내용들은 특별한 내용들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교양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뭐 공부하셨죠? 구석기 시대 공부하셨습니다. 자, 다음 보실 것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이 신석기 시대는요,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석기 시대는 농경을 시작해요. 다시, 신석기 시대는 뭘 시작하기 시작했다? 농경. 그러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정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동 생활을 했던 그 이전 시대하고는 인류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석기 혁명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농경을 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했다. 이걸 세계사에서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신석기 시대가 우리나라에서는 BC 8000년경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OX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에 시작되었다. OX? 오죠. 왜? BC 8000년경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보면 AD 2013년 이후 이렇게 되니까 약 10,000년
이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BC 8000년경에서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이 신석기 시대의 유물 중 혹은 유적 중 가장 오래된 것을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한경면 고산리 유적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지금 발견된 가장 오래된 신석시대 유적입니다.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 자, 그 다음에 2-2번 한번 봐볼게요. 이 신석기 시대도 석기를 사용했을 테니까 이때 사용했던 석기를 뭐라고 하냐면 간석기라고 해요. 자, 예전에는 구석기 시대에는 석기를 다듬는 방법이 때려서 석기를 다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석기를 갈아서 사용하죠. 갈아서. 자, 그런 석기를 무엇이라고 한다? 간석기라고 해요. 간석기. 그 다음 22페이지. 니은 부분을 보시면 토기가 있습니다. 이 토기는 별표 많이 치세요. 자, 농사를 짓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어딘가에 수확한 작물들을 보관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관해 놓을 때 그 용도로 토기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신석기 시대에 만들었던 토기를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밑줄 그어진 거 한번 봐보세요. 대표적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며, 빗살무늬 토기의 별표 1은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문 토기 등이 있습니다. 자, 그 토기 중에서 먼저 빗살무늬 토기를 별표를 치시고 밑에 있는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빗살무늬 토기. 자, 중간에 있는 사진의 왼쪽에 있는 게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칠판에다가 빗살무늬 토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어요? 밑이 뾰족한 형태로 생겼죠. 이 밑이 뾰족한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원추형 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밑이 뾰족한 형태의 토기를 무엇이라고 한다? 원추형 토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밑이 뾰족한 토기를 평평한 면 위에다가 놓으면 이게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잠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농경의 요소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바로 물, 그 다음에 적절한 일조량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물을 가두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기술, 즉 관계 기술이라는 게 아직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 사람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다시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가나 바닷가 주변의 토질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푸석푸석해요. 해변가의 연인들과 같이 한번 걸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쭉 걸어가면 발자국이 움푹움푹 패일 정도로 굉장히 토질이 약합니다. 그러면 이 토질이 약한 곳에 밑을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얹어 놓는다면 고정이 안 돼가지고 더 쓰러질 염려가 많죠. 그래서 밑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푹 찍어서 보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밑이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물을 얻기 쉬운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서 생활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은 이걸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의 표면을 한번 봐보세요. 빗살무늬 토기의 표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사선이 있잖아요. 이건 지금 뭘 표기를 한 거냐면 햇볕이 내려 쬐이는 모양을 표기를 한 겁니다. 이걸 햇빗살무늬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빗살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OX 문제입니다. 신석기 시대 유적지들은 대부분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 몰려있다. OX, O.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른 민무늬 토기를 좀 주목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른 민무늬 토기. 자, 여러분들, 민자가 있죠, 민자. 자,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름이 되면 여학생들 나시티를 많이 입고 다니십니다. 자, 제가 나시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이 표현 잘된 표현이에요? 틀렸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민소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매가 없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이 민자라고 하는 것은 없다 혹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민자라고 하는 것은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토기를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 제가 말씀드리냐면, 민무늬 토기가 일반적으로 나왔던 시기는 청동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민무늬 토기가 일반적으로 나왔던 시기는 어느 시기에 해당한다? 청동시대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미 신석기 시대 때 민무늬 토기가 나왔으니까 청동시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다른 명칭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른 민무늬 토기 이렇게 명칭을 붙인다는 거죠. 됐죠? 신석시대 대표적인 토기하면 빗살무늬 토기, 이른 민무늬 토기,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대표적 유적지들이 대개 강가나 바닷가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4번.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이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농경 작물들은요, 조, 피, 수수와 같은 잡곡류를 경작합니다. 다시, 신석기 시대 농경은 조, 피, 수수와 같은 잡곡류가 경작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작물로서 뭘 생각하십니까? 벼농사를 많이 생각하시죠. 이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청동시대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다시, 벼농사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청동기. 벼농사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청동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됐죠? 자, 다음은 하단부에 보시면 원시적 수공업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있을 거예요. 자, 거기 유물들 한번 봐보세요. 원시적 수공업 관련된 유물. 첫 번째는 가락바퀴가 있죠. 가락바퀴는 뭐죠? 잘 모르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뼈바늘 한번 봐보세요. 뼈바늘은 뭔지 알겠죠? 뼈로 만든 바늘입니다. 그러면 뼈로 만든 바늘이 있으면 가락바퀴가 같이 나왔다. 실 뽑아내는 도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OX 문제입니다. 가락바퀴와 뼈바늘이라고 하는 유물로 보아 신석시대 때는 옷이나 그물을 제작, 사용하였다. OX, O. 바늘하고 실하고 있으니까 옷이나 그물을 제작, 사용했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시적 수공업이라고 합니다. 뼈, 바늘, 원시적 수공업, 가락바퀴.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6번에 보시면 움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움집은 별 붙이세요. 자, 지금부터 신석기 시대 주거 형태인 움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신석기 시대 때는요. 근데 그 정착지가 어디예요? 강가나 바닷가 주변이죠. 그러면 강가나 바닷가 주변의 토질이 굉장히 약하니까 단단한 흙이 나올 때까지 약 50cm에서 1m 정도를 팝니다.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습니다. 그러면 평지에서 이 집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세요? 반지하처럼 보이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움집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지하형 움집이라고 표현해요. 반지하형 움집. 자, 근데 이 신석기 시대의 반지하형 움집이 지금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당연 안 남아있죠. 약 10,000년 전. 근데
움집은 안 남아있겠지만 움집의 터는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이 움집의 터가 원형이거나 네모꼴인데요. 네모꼴인데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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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덕이라고 해요. 화덕. 자, 그러면 화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불구덩이를 화덕이라고 하겠죠. 불구덩이를 화덕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집, 움집 중앙에 화덕이 있습니다. 용도가 뭐겠어요? 용도가 바로 취사나 난방 용도입니다. 취사나 난방 용도입니다. 그러면 화덕이 중앙에 있다는 게 움집의 특징이라는 것, 요거까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석기 시대 움집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족을 단위로 하나의 부족을 이루고 있고 자급자족적 폐쇄적 경제 독립체를 형성하고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자, 조계온제도 이건 한번 보시고 9번에 원시신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석기 시대 원시신앙을 체크를 해볼게요. 교재에는 총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애니미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 그 다음에 토테미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미즘을 뭐라고 하냐면 정령신앙을 애니미즘이라고 해요. 이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연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다니는 구름도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산도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애니미즘의 대상에 가장 숭배가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농사에 필요한 요소들. 바로 물, 그 다음에 일조량, 태양 숭배가 으뜸이었다. 다시 태양과 물 숭배가 으뜸이었다. 다음 샤머니즘입니다.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격신앙을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느 해인가 가뭄이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 좀 오게 해주세요. 이런 여문을 하늘에 전달하고 싶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늘에 그 여문을 전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과 연결되었다고 믿는 샤먼, 이 샤먼을 주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샤먼을 통해 하늘과 연결되고자 하는 신앙형들을 뭐라고 하냐면 샤머니즘, 무격신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동식물이 자기 부족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형들을 토테미즘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 이 단군 신화에서 곰하고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곰하고 호랑이가 진짜 곰, 진짜 호랑이입니까? 아니죠.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석시대 원시신앙 뭐가 있다고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이 신석시대가 가장 많이 출제되기도 해요. 자,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청동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석기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부터는 청동기와 초기철기 시대라고 하는 금속제 시대를 보시게 될 겁니다. 먼저 청동시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청동시대는요 25페이지 제일 하단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BC 20세기부터 BC 15세기 사이에 청동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석기
사용하기도 하지만 청동기도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청동지 무기가 나타나면서 이제 무기를 가진 자, 그렇지 못한 자,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자, 그렇지 못한 자,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해요. 바로 청동시대에는 계급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배계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피지배계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청동시대에는 계급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편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농경이 청동시대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확을 하면 이제 소비를 하고 남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남는 것들을 잉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잉여는 이제 축적이 되겠죠. 그 축적이 되면 사유재산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잉여가 축적이 되면 사유재산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청동시대에는 계급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형성되었으며 사유재산 제도가 형성되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6페이지입니다. 3번에 대표적 유물 고고한 봐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를 사용했던 시기이지 청동기만 사용했던 시기는 아닙니다. 지배계급들은 청동기를 사용하지만 아직까지 생산에 종사했던 피지배계급들은 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청동시대 유물 중에서는 청동제 유물하고 그 다음에 석기 유물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청동제 유물 기억, 니은 하나로 연결하시고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다시 청동시대 유물 뭐가 있다고요? 비파형 동검. 자, 일단 한 장 넘기셔가지고 28페이지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그 중국 악기 중에서 비파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파처럼 생긴 청동검이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26페이지로 오셔서 거친 무늬 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 거울인데요. 그 무늬가 약간 세련되지 못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청동제 유물들이죠. 그런데 디귿 보세요. 아직까지 생산에 종사하는 피지배계급들은 석기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청동시대는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기와 같은 석기 농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반달 돌칼과 같은 석기 농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반달 돌칼은 꼭 기억하세요. 반달처럼 생긴 돌로 된 칼, 이런 뜻이겠죠? 옆에 사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용도가 뭐겠어요? 추수용 돌칼입니다. 자, 그러면 OX 문제. 청동시대에는 청동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OX. X. 청동기 시대에는 석기 농기구가 사용되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대표적 토기들이 있어요. 덧띠새긴 무늬 토기,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청동시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가 민무늬 토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신석기 시대 공부하실 때 이른 민무늬 토기는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른 민무늬 토기는 신석기, 그냥 무늬 없는 민무늬 토기는 청동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동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라는 토기가 있습니다. 미송리식 토기. 자, 이 미송리식 토기는 옆에 나와 있는데요. 미송리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토기라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빗살무늬 토기하고 이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빗살무늬 토기는 밑이 뾰족했죠. 근데 미송리식 토기는 밑이 평평하죠. 자, 이 말은
이제 신석시대 사람들처럼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동시대가 되면 이 농경의 재배 면적이 확대되면서 한반도 전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다음, 농업 생산력이 그 이전보다 늘어나니까 담을 것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송리토기를 보면 볼록합니다. 여기에 식량을 담으면 무겁겠죠. 그래서 양쪽에 뭐가 달려 있어요?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토기 표면을 보시면 선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집선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토기가 미송리시 토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미송리시 토기는 자, 굵은 시대에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북방식 고인돌,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자, 미송리시 토기는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고인돌이 나옵니다. 고인돌. 이건 청동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죠. 자, 그러면 비파형 동검이 됐든 거친 무늬 거울이 됐든 미송리시 토기가 됐든 고인돌이 됐든 전부 다 어느 시기 문화입니까? 유물입니까? 바로 청동이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건국되었다? 청동기. 다시, 고조선은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건국되었다? 청동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6번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산간 구릉지에 집단적인 취락 생활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8번에 움집 한번 봐보세요. 자, 청동시대 움집이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신석시대 때도 움집이 있었죠. 그러면 청동시대 움집하고 뭐가 달라졌는가? 청동시대는 한반도 전역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이제 지하형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청동시대 움집은 지상가옥화 되게 됩니다. 지상가옥화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석시대 움집의 터는 원형이거나 모서리가 둥근 네모꼴이었죠. 그런데 청동시대 이후의 움집은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자, 그리고 신석시대 움집의 화덕은 중앙에 위치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청동시대 이후의 움집은 화덕이 한쪽 벽으로 붙게 됩니다. 화덕이 한쪽 벽으로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석시대 움집하고 그 다음에 청동시대 움집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게 이제 정리가 된 게 27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면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선택된 사람은 지배계급,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피지배계급. 결국 선택된 지배계급이 선택되지 않는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해당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성역할의 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청동시대부터는 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왜? 잉여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뺏어 가져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유력한 부족들이 다른 부족들을 정복해서 종속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전쟁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돼요. 그리고 농경의 재배 지역이 확대가 되었으니까 농사를 짓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 되죠. 바로 전쟁과 농경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죠. 그래서 성 역할이 남자는 전쟁, 농경, 여자는 육아와 가사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남성 중심 사회로 변화를 해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 때는 시족을 단위로 한 각각의 부족들이 독립적이고 폐쇄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A부족이라고 하고 여기를 B부족이라고 하고 여기를 C부족이라고 해볼게요. 청동시대는 각각의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다른 부족의 축적된 생산력을 뺏기 위해 전투를 시작합니다. 자, A하고 B가 전투해가지고 A가 승리했어요. 그러면 A 부족 밑으로 B 부족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속이 되겠죠. 그리고 A 부족이 다시 C 부족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A 부족 밑에 C 부족이 예속되겠죠. 그러면 A 부족의 부족장을 권력의 정점으로 해서 A 부족은 지배계급, C 부족은 피지배계급으로 하나의 위계적인 질서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를 국가라고 보는 거고, 최초의 국가 형태를 뭐라고 하면 군장국가라고 합니다. 다시 최초의 국가 형태가 뭐라고요? 군장국가.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군장국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된 고조선은 최초의 국가였던 군장국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은 28페이지. 초기철기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초기철기 시대는 BC 5세기경에 시작이 된다고 봐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기 시대는 철기만 사용했던 시기가 아니라 철기를 사용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청동기들은 더욱 철기 시대가 되면 세련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자, 비파형 동검은 철기 시대 때 세형 동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사진 보시면 이 세자가 가늘다 할 때 세자예요. 가늘다. 그러니까 가는 형태의 청동검 이런 뜻이고요. 이 거친 무늬 거울은 무늬가 조금 더 세련된 잔무늬 거울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나 거친 무늬 거울이 나오면 청동시대의 유물이 되는 거고, 세형 동검이나 잔무늬 거울이 나오면 요거는 초기철기 시대의 유물이 됩니다. 특히 청동기를 제작하는 틀이 있어요. 이 틀을 뭐라고 하냐면 거푸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잠깐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은 초기 철기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국과의 교류해가지고 화폐들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 이거 전부 중국 화폐입니다. 이 명도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여러분들 도자가 이렇게 생겼죠. 도자가, 칼도자. 딱 이렇게 생겼어요. 화폐가. 이렇게. 그러니까 칼처럼 생긴 돈이다 해서 명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전은 뭐냐면 돈에 오수라고 적혀 있어서 오수전이에요. 그러면 발량전은 뭐겠어요? 발량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발량전이겠죠. 자, 그럼 볼게요. 명도전이나 오수전이나 발량전과 같은 초기 철기 시대의 유물은 전부 다 중국 화폐입니다. 그러면 중국 화폐가 우리 민족의 영역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언가 교역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나오면 중국과의 교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돈이 나오면 중국과의 교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우리나라의 역사시대가 초기철기 시대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창원 다호리 유적의 붓입니다. 다시 창원 다호리 유적의 붓. 붓을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자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창원 다호리 유적의 붓은 한자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29페이지 8번입니다. 자, 울주 방구대 바위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울주 방구대 바위 그림에 보면요. 이렇게 생긴 고래들이 있어요. 고래들. 그림 잘 그리죠. 근데 어떤 고래는 작사를 맞은 고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위에다가 거북이 같은 것들도 그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고래나 거북이 이런 것들을 울주 방구대 바위 그림에는 그려놨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 잘 잡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 기하학적 무늬들이 있습니다. 세모도 있고 십자형도 있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에서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시모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동시모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태양을 상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에서 보이는 동시모문은 무엇을 상징한다? 태양을 상징한다. 동시모문은 무엇을 상징한다? 태양을 상징한다. 됐죠? 자,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신 것은요, 한국사의 바른 이해에서 사실로서의 역사와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셨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시대, 초기철기 시대와 같은 선사시대와 그 다음에 국가의 형성의 단원에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특히 2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구석기 시대 이래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표로 딱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표의 내용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